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고정금리도 인하될 소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단기 코픽스 추이가 계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다고 한다면 전세자금대출 금리 또한 마찬가지 계속 인하될 소지가 매우 높아졌다. 금리 추이에서 봤을 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한도는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각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통해 우회적으로 한국은행 금통위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대출 금리는 하향 조정될 수 있을지 뒤에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고, 또 대출에 대한 한도는 예전보다 더 많이 확대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자료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3.5%로 올렸지만 오히려 통화긴축 완화 기대 심리에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감독당국의 권고에 은행들이 가상금리 폭을 줄이면서 2주일 사이에 주요 은행 여신대출 금리가 1%포인트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리 상승에도 기준금리 상승분 반영에 시간차가 있어 수신금리가 따라오지 못하던 것이 뒤늦게 반영되며 여신금리 하락과 대출금리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자,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이 앞다투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 눈길을 끄고 있습니다. 자,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이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금리는 현저히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와 연동되어 있는 코픽스 금리를 잘 유심있게 보셔야 할 겁니다. 이건 뒤에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기준의 금리가 인하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불과 2주 만에 1%포인트 가까이 수직 하락한 상황이다. 자, 원인은 기준금리의 지속 상승 과정에서 여신금리 대비 수신금리의 금리 변동이 반영되는 시차가 발생되었고,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며 여론이 악화되자 금융당국의 지도에 부담을 느끼는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낮아진 수신금리를 반영한 코픽스가 떨어진 효과가 더해진 결과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고정금리도 신용대출 금리도 2주 사이 상당 기준 0.4%포인트가량 내려와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각 은행들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오히려 수신금리를 올리는 은행들도 향후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자, 하나은행은 25일부터 대면 방식의 주택담보 전세대출 일부 상품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국민은행도 마찬가지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3%포인트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의 급격한 인상이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현 상황에 관한 일반적인 평가이긴 하지만 정부가 한국은행 통화정책 독립성을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도 예외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서 이렇게 하다가는 서민들 일반 경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임기인 지난 5년 동안 주택가격이 급등해서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며 그 여파로 인해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대출 상환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 경제까지 어렵다 보니 대출을 쓰는 서민들이 이자 상환 부담에 힘들어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지금과 같은 진단이 정부의 한은 통화정책 개입으로 비칠 것을 의식한 듯 금리 정책은 정부로부터 전적으로 독립적인 금통위가 결정한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발언 뒤에도 추경호 부총리는 중앙은행 금통위가 그런 금리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커진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며 뒤에 말들을 또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는 사실상 정부가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LTV와 DTI에 대한 부분을 너무 낮게 설정한 부분을 이제 현실에 맞게끔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라면서 다만 DSR 규제는 일단 유지하는 정책을 활용하겠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회적으로 사실상 한국은행 금통위를 좀 압박하는 모양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금리에 따른 추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대출에 대한 한도는 어떻게 확대 완화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자료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채권 금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채권 금리들이 전부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나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와 연동되고 있는 국채 1년물, 5년물 금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자, 2022년 11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5년물 뿐만 아니라 가장 연동이 크게 되고 있는 1년물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이 또한 마찬가지 11월 달 기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 국채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고정상품 있죠.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고정금리도 인하될 소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와 연동되고 있는 코픽스 금리도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이 코픽스 금리는 총 3가지 기준의 코픽스 금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분들은 이 3가지의 기준 금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은 신규 취급액 기준보다는 지금 금리 인상이 되는 시기에는 변동폭이 가장 적은 신잔액 기준의 코픽스 금리를 선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21년 12월 달에서부터 2022년 12월 달 최근 1년간의 코픽스 추이를 보게 되면 신규 취급액 기준의 코픽스 금리가 변동폭이 가장 큰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잔액 기준, 그 다음에 변동폭이 가장 작은 코픽스는 신잔액 기준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시장금리에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고 가장 먼저 반응하는 상품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2022년 12월 달에 금리가 4.34에서 4.29%로 하락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신규 취급액 기준이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향후에 잔액 기준과 신잔액 기준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이제는 앞으로 하향세에 계속적으로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변동금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잔액 기준이 아닌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선택을 해서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죠. 6개월간의 변동금리의 변동폭이 가장 큰 대출은 신규 취급액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야지만 이제 앞으로 6개월 뒤에 변동폭이 신규 취급액 기준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금리에 있어서 많이 인하될 소지가 높은 대출로서 신규 취급의 기준을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단기 코픽스 추이도 마찬가지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3개월간의 시장금리에 따라서 변동폭이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단기 코픽스도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에 나서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단기 코픽스라는 건 전세 자금 대출의 변동 금리와 함께 연동되고 있는 추이이기 때문에 단기 코픽스 추이가 계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다고 한다면 전세 자금 대출 금리 또한 마찬가지 계속 인하될 소지가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금리 추이에서 봤을 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또 대출에 대한 한도도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금융위에서 한 해가 시작될 때 각 은행들에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설정해 줍니다. 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에서 6%의 증가율 목표치를 설정해 줬는데 2020년 12월 기준에서부터 쭉 거의 1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증가율 목표치보다 훨씬 더 높게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가계대출 관리 방안 대책을 발표하면서 총 대출 규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부터 하향 조정이 됐냐면 2021년 7월 달부터 쭉쭉쭉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 엄청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2022년 11월 달 기준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 0.3%로 증가율 목표치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감소됐다. 이렇게 증가율 목표치가 감소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한도는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마찬가지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022년 중에 이 전체 대출의 가계대출 증감액과 증감률 추이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 큰 폭으로 감소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022년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8조 7천억 정도로 감소했고요. 2022년 말 잔액은 전년 말 대비 0.5%로 감소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5년 통계 집계한 이래 연말 기준으로 잔액이 최초로 감소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업건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봤을 때도 전체는 8조 7천억 정도가 감소가 됐지만 자, 각 업건별로 가계대출을 봤을 때 은행 2조 7천억 정도가 감소됐고 이 금융권도 5조 9천억 정도가 감소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3호 금융도 마찬가지 10조 6천억 정도가 감소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반면에 보험이나 또는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증가폭이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전체 가계대출을 봤을 때 8조 7천억 정도가 감소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2022년 기준이기 때문에 2023년 기준에서는 그만큼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한도폭은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따라서 이제 대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이 DSR도 지금 무주택 그리고 1주택에 따라서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시행함으로써 DSR 규제를 제외하고 있는 대출이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주택자한테까지도 DSR 규제 완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대출에 대한 한도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대출 금리에 따른 부분은 계속적으로 인하될 소지가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대출 이자에 대한 폭이 계속적으로 감소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실수요층들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해석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